네, 안녕하세요. 이승화 강사입니다. 독서 논술 이론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현재 이제 연구소에서 국어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제가 독서 교육을 전공하고 또 문화 콘텐츠학을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교나 도서관 등등에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또 책도 이제 3권을 썼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에 관련된 책으로 나를 읽는 북렌즈, 그리고 문화 컨텐츠, 미디어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둔 나를 중심으로 미디어 읽기, 그리고 가장 신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 교육 3권의 책을 쓰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독서 논술에 대해서 배울 내용인데요. 독서 논술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종류,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개념인데요. 논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풀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장과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술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그냥 나열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 글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논술, 이러한 논술에 우리가 독서 논술이기 때문에 독서를 붙여서 이제 같이 이해해 볼게요. 그러면 논술의 주제가 되는, 그러니까 책에서 읽을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쓰긴 쓰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책에서 많이 참고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독서 논술은 그래서 독해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고난이도의 독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일기를 쓰고 편하게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과 좀 더 논리적으로 풀어서 쓰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독서 논술이 왜 필요하냐? 필요성을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과 타당한 근거가 필요해요. 내가 타당한 근거를 준비하다 보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게 타당한가? 라는 물음을 갖고 좀 더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생각을 구조화하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한정된 분량 안에 어떤 주장과 근거를 담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개요를 짜고 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에 맞추어서 풀어내면서 되게 구조화하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다음은 전략적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논술은 설득하는 글쓰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지 고민을 하게 돼요. 또 수많은 주장과 근거 중에서 내가 일부를 선택하여서 논의를 전개하고 또 글로 표현하면서 전략적인 글쓰기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독서 논술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고난이도 글쓰기 때문에 좀 더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독해력과 이해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이든 주어진 다른 텍스트이든 제대로 된 독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 고학년 이상의 기본 독해력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은 이제 타당한 근거의 과정을 중시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완성된 글도 중요하지만 그 글이 나오기까지의 생각, 그 생각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첨삭을 할 때도
개요짜기부터 시작해서 주장과 근거를 구조화하는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생각, 구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논술의 형식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답도 거의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오해고, 기본적으로 논술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에서도 예시 답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주장도 전략에 따라 다르게 논의가 전개되고, 또 같은 주장에도 다른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 또한 논리적인 과정이 없으면 되게 허술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쳐오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입장을 바탕으로 구조화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독서 논술의 개념을 요즘은 굉장히 유연하게 넓게 써요. 기본 글쓰기부터 해서 유아부터 해서 독서 논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더 고퀄리티의 독서 논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논술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논술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찬반 토론형 논술이에요. 논제가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대립된 견해를 제시한 후에 또 논술자의 견해를 묻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경쟁식 토론을 공부했었죠. 그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걸 이제 글쓰기로 풀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자는 견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계속 증명하는 글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학교 내에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것저것 많은 논란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많은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초등학생이 연예인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지금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되게 각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의 입장을 정한 후에 거기에 맞는 글을 쓰도록 하는 형식이에요. 네, 다음 살펴볼게요. 다음은 문제 해결형 논술입니다. 문제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묻는 형태예요. 그래서 적절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되게 텍스트와 함께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논제가 제공이 되고, 또 그만 텍스트를 읽고 나서 독해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해결 방안을 담은 글을 쓰는 거죠. 여기선 또 실현이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반화된 문제일수록 좀 더 독창적인 해결 방안이 담기면 되게 매력적인 글이 돼요. 다음 독해형 논술이에요. 제시된 자료를 보고 요약을 하거나 또 공통 주제를 찾거나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하는 형태예요. 논술자는 되게 독해력을 바탕으로 제시문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독서 논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공된 텍스트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또 행동에 대한 의견 등을 글로 쓰고, 또 이제 그래도 논술의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적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함께 적어야 돼요. 그 근거는 또 제공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논술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제와 제시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논제와 제시문을 통해서 출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것처럼 논술에서도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실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유를 써보세요, 뭐 분석하세요, 비교하세요 등등의 의도에 맞게 글을 전개하지 않으면 되게 동문서답을 할 위험이 있어요. 네, 다음은 네, 논제를 통해서 이제 유형을 파악하고 또 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찬반 토론, 뭐 문제 해결, 독해형 등등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 봤었는데 의도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운 다음에 관련돼서 이제 읽으면 좀 더 빠르게 글쓰기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마음이 급해서 되게 제시문을 대충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시간에 쫓겨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 되게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읽기, 뭐 비교하며 읽기 등등 전략에 맞게 꼼꼼하게 제시문을 읽어야 하고요. 그 읽는 과정이 이제 효과적으로 드러나면 좋아요.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글을 쓸지 함께 구성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을 풀어나갈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논제와 제시문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글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제를 이해했고 이제 내가 어떤 글을 쓸지에 대한 방향을 이제 접하는 건데, 우선 분명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정된 분량이 있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일관된 논의를 전개하는 데 굉장히 이제 유용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리고 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또 구상을 하고요. 그리고 좀 거시적으로 전략을 구상한 다음에 또 이를 바탕으로 또 내 주제문을 작성해 보고 또 좀 더 전략에 맞게 글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개요를 작성해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문과 개요를 명확하게 작성할수록 논술 글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논술에서 우리가 가장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구성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성했을 때 근거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연구팀에서 어떤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출처를 대고 나의 주장을 말하면 좀 더 이제 말의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기관의 통계나 연구 결과, 또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거 중 하나죠.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이나 또 수치 계산 방법 등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가 경쟁식 토론에서도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럼 내가 말을 했을 때 항상 기본 나의 감상,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 좀 더 일반화하고 믿음을 주는 그런 수치, 통계가 많이 활용이 돼요. 네, 그 세 번째는 이제 자연 법칙, 보편적 역사적으로 인정되는 사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시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람은 죽는다, 뭐 로마는 어떤 것 때문에 망했다 등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나 역사적인 진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논의를 좀 탄탄히 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의 의견 및 개인의 증언, 그 경험 등이에요. 그래서 뭐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근거가 돼요. 우리가 앞에 찬반 토론, 그 경쟁식 토론에서도 감성적인 부분과 개인의 경험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되게 주의를 환기하고 글의 매력, 그러니까 글을 흡입하는 그런 능력에서 굉장히 독창적인 전략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섣부르게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접근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자주 오류에 많이 접해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좀 미리 알아두면 다른 사람의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서도 이제 오류를 찾기 쉽고 내 글에서도 오류를 피해서 쓸 수도 있어요. 한번 자주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우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어떤 A라는 국가가 되게 저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B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므로 근처에 있는 다른 저개발 국가들의 원인도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되게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개발의 원인은 이제 B라고 이제 하지만 그 외에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A 개발 국가와 다르게 또 다른 이유가 더 많게 다양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없는 문제고요. 다음은 이제 논점 일탈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특히 나이가 이제 어린 학생일수록 말을 하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말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앞에 있던 말과 굉장히 겹치거나 상반되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3000% 빠진다 이런 얘기가 이런 논술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보면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A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수록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더 유연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데 A는 또 다양한 효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에 있던 문장에서 다루었던 것과 논점이 달라지죠. 만약에 찬반 토론을 따졌을 때 찬성 이야기를 하다가 있다가 갑자기 반대편을 들어버리는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논점을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나에게 불리하다 싶어서 논점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 그럴듯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야 A 때문에 B가 됐잖아 라고 했을 때 그냥 끄덕끄덕 거리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살펴보면 약간 비약인데 너무 과한 추측인데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인과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A 학생이 스마트폰이 생겼다. 그 다음 시험 성적이 올랐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겼지만 그 외에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성적이 올랐을 수 있는데 A 학생은 스마트폰 때문에 성적이 올랐네 라고 되고 여기서 또 성급한 일반화까지 가버리면 B 학생, C 학생도 스마트폰 생기면 성적이 오르겠다 라고 해서 과도하게 논리적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첨예하게 비판적으로 들어보고 읽어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논술의 의미에서도 논리적 비판적 사고라고 했죠.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논리적 오류를 굉장히 많이 접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다 많이 따지진 않지만 많이 찬반 토론이나 이런 논술을 많이 배우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평가 기준을 살펴볼게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지도사로서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이게 잘 쓴 글인가, 잘 쓴 논술인가,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 이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에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우선 초등 이제 저 레벨의 논술에서 평가 기준인데요. 주제의 선명성, 그리고 논리성, 문제 해결력, 참신성, 설득성 이게 내용 생성 영역에서의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제가 분명한지 또 근거가 타당한지 논리를 오류는 없는지 또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다음은 내용 조직과 내용 표현이에요. 내용 조직에서는 앞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하면 이건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그래서 저 레벨에서는 글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단을 잘 구성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읽기가 수월합니다. 문단의 구성을 잘 했는지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연결을 잘 했는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점수를 먹고 들어가요.
내용 조직과 또 내용 표현. 그래서 약간 많은 글들이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휘 같은 것들, 문장이 정확한지, 비문도 많고. 그래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런 부분도 같이 많이 이제 체크를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또 맞춤법 교정이 첨삭의 모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 생성, 내용 조직, 내용 표현으로 나누어서 꼭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은 고레벨의 독서 논술, 그 논술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실제로 대입까지도 적용이 되는 건데 이해 분석력, 그래서 재심을 잘 이해했는지, 그 논제를 잘 이해했는지. 왜냐하면 레벨이 올라갈수록 제시된 글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시되는 텍스트의 난이도, 그리고 논제 자체도 A와 B를 활용해서 뭐 C를 비판하기 같은 식으로 복합적인 형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를 명확히 이해하고 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논증력 영역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설정하고 구성을 조직하는 기본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주장과 이제 타당한 근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다가 또 분명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거. 왜냐면 기본적인 레벨 이상이 되면 이제 글쓰기가 다 비슷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글들의 매력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좀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또 논리적인 비약을 피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근데 주장이 선명하고 강하다 보면 너무 나도 모르게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창의력과 표현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글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창의력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돋보여요.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래는 잘하는데 매력이 없어요 라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노래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매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글도 마찬가지로 어느 수준 이상의 기본 능력이 든다면 이렇게 창의력이 평가 기준으로 많이 선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어떻게 심층적이고 다각적이고 독창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느냐, 이런 데서 글의 매력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표현력. 이제 문장이 매끄럽게, 그리고 적절한 비문 없이 적절한 비유와 이제 맞춤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하느냐. 앞에서 이제 다루었던 초등 논술과는 다르게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죠. 기본적인 글쓰기는 받추어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미가 전달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맞춤법이나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그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첨삭할지는 다음 시간, 독서 논술의 실제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독서 논술 이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